이 감가상각은 사실 문제는 고정자산 등록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또 이것도 고정자산에서 모든 걸 끝내요. 자, 그럼 이 내용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론 문제를 이론부 페이지를 좀 보고 그리고 또 실기 페이지도 다시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해서 두 번 볼게요. 자, 그래서 171페이지를 펴시고 자, 세법상 감가상각 특징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일단 감가상각은 실제 지출 경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그럼 추정 경비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추정 경비는 우리는 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결산서에 써야지만 우리 장부에 감가상각 회계 처리해야지만 우리는 법인세법이 인정해주지 회계 처리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해주는 거고 한다 하더라도 한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임의상각제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금 하는 거고 자 내용연수의 법정화라고 적혀 있는 건 지금 우리 법인세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인세법에는 기준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자산별로 뒤쪽에 가면 이제 그거 가지고 정리할 거니까 자 그리고 잔존가치 영원의 법정화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그 회계 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은 잔존가치를 인식하는데 무형자산은 잔존가액을 없는 걸로 하죠. 그거는 회계 기준에서 이야기이고 법인세법에서는 유형 무형을 따지지 않고 잔존가액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정자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세법 표현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 고정자산 등록은 세법상 서식인데 잔존가액 쓰는 칸이 없잖아. 그 이유가 법인세법은 잔존가액을 인식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정률법의 경우에는 딱 취득원가를 전부 다 없애기에는 계산상 무리가 있겠죠. 정률을 곱하기 때문에 그래서 5% 이하로 이제 남는 것까지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무조정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우리 회사에 자동차가 10대면 10대 전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각각 자산별로 각각 계정항목별로가 아니고 자산별로 각각 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자산은 규모가 크거든.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각각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보면 당연히 사용하는 동안에 우리 기간이 경과하면 가치가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들은 감가상각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근데 유휴 설비는 제외. 유휴 설비가 뭐죠? 예를 들면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 기계장치는 우리 당연히 사용한 만큼 다 있겠죠. 근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유휴 설비는 또 거기서 제외라는 건 두라는 건 쓰고 싶은데 주문이 안 들어와서 못 돌리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유휴 설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감가상각도 안 시킨다 그러면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 건설 중인 자산 당연히 감가상각 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시간이 경감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한 것인데 뭐 토지는 뭐 안 닳고 근데 토지는 뭐 어쩔 수 없는 분위기지만 나무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보면 취득가액은 회계 기준하고 똑같아요. 취득금액에 취득시 부대 비용을 전부 다 포함하는 거. 자 그럼 자 이제 고가 매입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자 우리 특수관계자한테 비싸게 사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시가로 보게 될 거고 싸게 사왔다라고 해도 우리는 130% 시가에서 범위 내로 봐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고가 매입하게 되면
돈 많이 준 금액만큼 있죠. 그만큼은 우리는 취득 원가로 보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시가로 그냥 볼 거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우리 회계상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해야 된다. 일단 생각하세요. 자산 처리한다는 거는 우리 자산으로 취득 원가에 남아 있는 장부 금액에 포함시켜서 감가상각을 다시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감가상각으로 비용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수익적 지출은 뭐죠? 즉시 전액을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자본적 지출은 그래서 용도 변경, 뭐 내용 연수 증가, 가치 현저한 증가, 증축, 개축,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런데 수익적 지출은 향상 유지, 능률 유지, 원상 회복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주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겨 보시면 자, 수익적 지출의 특례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자, 특례 말고 그 아래에 보시면 소액 자산의 경우라고 적혀 있죠. 자, 소액 자산의 경우에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면 우리는 전액 송금 계상한 경우에 전액을 단기의 송금으로 인정한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한테 자주 질문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회사가 에어컨을 샀는데 계정 과목을 소모품비로 한대. 그래서 제가 그 세금계산서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면 80만 원이래. 그러면 내가 잘했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우리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의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액 비용 처리에도 우리는 인정해주는 법인세법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200만 원짜리 사면 70만 원이나 80만 원짜리로 세 개를 쪼개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비용 처리. 여러분 감가상각 하고 있고 싶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100만 원 이하로 만들어서 우리는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세법도 별소리 안 할 거잖아, 그죠? 그게 다 여기 법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제외 대상이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들 있죠. 이런 것들이나 혹은 우리 사업 개시나 확장하기 위해서 자본적 지출을 처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외라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단기 사용 자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단기 사용 자산은 이건 옛날 표현이고 뭐 영화 필름 이런 것 이거 말고 전자 장비도 우리는 단기 소모성 자산으로 볼 거예요. 전자 장비의 대표적인 게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들 휴대폰 가격 얼마죠? 지원금 없으면 다 100만 원 넘죠? 전부 다 비용 처리돼요. 그래서 우리 자산 취득했을 때 저한테 뭘 사든 간에 저는 차 빼고는 다 소모품비예요. 저는 차 빼고는 다 소모품비가 제가 좋아하는 계정화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뭐 생산 설비의 폐기라고 적혀 있죠. 자, 생산 설비의 폐기는 우리가 없애는데 아예 우리한테서 없애지기 전까지 이제 얘 사용 안 한대. 그래도 얘도 비만 기록으로 1,000원을 남겨두는 게 이제 우리 규정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감가상각이 법이 정한 한도가 있겠죠. 근데 이 기계가 법이 정한 한도가 5년이야. 근데 5년 동안 썼으면 정말 얘가 완전히 사용이 정지될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아직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세법상의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1,000원을 남겨놓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1,000원을 딱 못 맞추는 정률법인 경우에는 또 5%와 1,000원 중에 작은 금액으로 비만 기록을 남겨놓을 거예요. 자, 그런데 즉시상각의제 우리 오늘 봤던 이야기죠. 우리 즉시상각의제라는 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 것, 자산 처리해야 될 거를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즉시상각의제라고 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월의 범위 안에 얘를 같이 감가상각한 걸로 봐서 시부인을 계산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도 있는 거에서 시부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럼
이제 내용연수라고 적혀 있는데 이 내용연수는 우리 법인세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 내용연수가 있어요. 그럼 이 기준 내용연수를 신고를 할 때는 내용연수 신고는 기준 내용연수 플러스 마이너스 25%가 가능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25%라는 건 자, 예를 들어서 기준 내용 연수가 8년이라면 그러면 25% 하면 2년이죠. 그러면 자, 얘는 6년 그리고 10년 이 범위 안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고를. 그럼 일반적으로는 그 이상한 원리로 짝수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짝수가 아니고 기준 내용연수의 안쪽으로 와요. 왜냐면 내용수가 8년이 아닌 것들은 기준 내용수가 아닌 거는 소수점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반올림이다 내림이다 이런 게 아니고 기준 내용연수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쪽으로 들어오면 거의 대다수가 짝수예요. 그래서 짝수를 쓴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자 그럼 자, 이 기존 내용 연수에서 만약에 그럼 우리가 신고를 한다 그러면 세부담 최소화하려고 그러면 몇 년을 쓰는 게 좋을까? 기준 내용 연수가 8년이라면 세부담 최소화하려고 그러면 세부담 최소화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커야 될 거잖아요. 비용이 크려면 내용 연수는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6년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해가시죠? 그게 우리 기준 내용 연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특례 이런 건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중고 자산 같은 거 사면 얘는 가치가 달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기준 내용 연수의 절반으로 칠 수도 있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한 가지 더 잡으셔야 되는 게 자,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로 가서 자,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0이다라고 앞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우리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무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그 회계 기준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는 없어요. 우리 회계 기준 때는 정액법, 정유법, 연소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뭐 이중체감법 막 이런 이야기하죠. 예, 그런 거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정액법 아니면 정유법. 무형자산이나 광호 같은 경우는 생산량 비례법.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정자산 등록할 때 차량 운반구를 하면 0번, 1번 하나밖에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 건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건물은 무조건 정액법으로 밖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정액법인데 그럼 우리 차량 운반구나 비품이나 기계장치 이런 거는 정액법, 정유법 중에 선택할 수 있지만 무신고했다라고 하면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유법으로 가는 거예요. 정유법으로. 자, 근데 광업권이나 이런 광업용 자산들은 우리는 정액법하고 뭐 생산량 비례법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광업에 관련된 거는 광물을 채취하거나 이런 거죠. 그럼 그 양을 기준으로 생산량 비례법 쓰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생산량 비례법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감가상각에서 자, 감가상각은 일단 결산조정사항이죠. 그런데 자, 우리 175페이지 아래 보시면 양가로 3번에 175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감가상각의제라고 해서 강제상각제도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두 용어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데
자, 즉시삼각의제라는 표현이 있고 감가상각의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즉시삼각의제는 우리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죠. 그죠? 이때 감가상각한 걸로 봐서 가는 건데, 감가상각의제는 뭐냐면 얘는 법인세 감면 대상 법인이 법인한테 자, 감가상각 한도액만큼 전액 감가상각을 시키는 제도예요. 얘는 자, 왜 전액 감가상각을 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냐면, 자, 우리가 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내야 되는 돈보다 법인세 감면액이 더 크면 그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금에서 돌려주는 건 내가 낸 게 있는 경우에 계산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걸 돌려주는 거지, 너가 세금이 예를 들어 200만 원까지 빼줄게 라고 했는데 내가 낼 세금이 130만 원밖에 안 되면 낼 세금이 0원이 되는 거지 70만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자, 이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의 한도는 올해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고 누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누계 기준이라는 건, 자,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정해법으로 5년간 한다라고 볼게요. 그럼 매년 100만 원씩 살아나죠. 그럼 매년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1차 연도는 누계액이 100만 원, 2차 연도는 누계액이 200만 원, 3차 연도는 누계액이 300만 원. 이 한도를 벗어난 거는 우리는 송금부산입 유보가 되어 있는 거고, 한도 이내면 땡겨와서 얘를 송금산입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누계액 제도로 가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어 방금 똑같은 자산인데 올해 100만 원 안 해도 내년에 200만 원 할 수 있잖아. 그럼 방금 감면액 70만 원 아까우니까 올해 감가상각을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부 다 감면받고 내년에 200만 원을 감가상각 해버리면 될 거잖아. 그런 제 같은 머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법인세법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래서 그 법인세 감면이나 이런 걸 받는 대상 법인한테만 한해서 그런 경우에는 감가상각 범위액만큼 전부 다 우리 회사가 결산 조정을 하면 문제가 없고, 안 하면 강제 신고 조정으로 해서 그만큼 송금 산입을 시켜버릴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감가상각 의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각 3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라고 적혀 있죠. 그 조건이 아니면 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 글자가 적혀 있으면 얘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 문제인데 법인세 감면 이야기 나올 건 이 말고는 이야기할 경우가 없거든. 그러면 얘가 필요하구나. 이하고는 당연히 칸이 틀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좀 쉬었다가 감가상각 더 설명드리고 컴퓨터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 자, 우리 계속 175페이지 봅시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지금 오늘 별로 한 거 없잖아. 그죠? 이제 예? 벌써 우리 떨어졌는데 절벽에서. 안 오시잖아요. 그랬어요? 난 우리 벌써 절벽에서 떨어져서 지금 평지 걷고 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도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절벽 언제 오냐. 대선 충당금 때하고 지금하고는 서식 봤을 때는 각각 쉽잖아. 그죠? 아닌가요? 죄송해요. 자, 이 감가상각은
다시 이제 언덕이 살짝 제주도로 치면 오름이 살짝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감가상각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하는 부분을 보면 얘가 나오는 횟수가 1등이에요. 얘가 자, 그럼 자, 앞에 제가 예를 든 것 가지고 간단하게 보면 자, 100만 원 500만 원짜리가 정해법으로 내용연수 5년을 가졌다고 볼게요. 자, 잔존가액은 없는 걸로 법인세법은 생각하기 때문에 잔존가액은 표현을 따로 안 할게요. 그럼 법인세법은 얘를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자, 100만 원 이렇게 5년간 상각을 생각하는데 자, 이 앞 시간에 말한 것처럼 올해 X1년도에 100만 원, X2년도 100만 원, X3년도 100만 원, X4년도 100만 원, X5년도 100만 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계획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X1년도에는 100만 원까지만 인정하지만 X2년도는 누계획으로 해서 총 200만 원까지 감가상각을 이 자산에 대해서 했다면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3년이면 전체 누계획을 가지고 300만 원까지는 전부 다 인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X1년도에 회사가 장부에 감가상각을 120만 원을 했다고 볼게요. 그럼 100만 원이 한도인데 120만 원을 했으면 우리는 20만 원 더 많이 하게 됐죠. 세법이 생각하는 게 이 금액이니까 그럼 20만 원 한도 초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세무조정이 송금 불산입 한도 초과가 20만 원이다라고 나올 건데 얘는 결국은 다 쓰고 나면 500만 원 사라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 발생으로 조정을 해두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2000년도에 회사가 장부에 50만 원만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장부에.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였죠? 총 200만 원이었죠. 그런데 얘가 지금 50만 원 했으면 전체 총 얼마 한 거죠? 170만 원만 했죠. 그럼 30만 원 안 했잖아요. 이 남는 3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시인부족액이라 그래요. 인정해주는 금액에 부족하게 된 금액이 30만 원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00인데 50이라 50이 아니라 누계획 제도로 가니까 그러면 30만 원의 시인부족액이 발생했죠. 그럼 30만 원 범위 안에서 과거에 부인했던 거 한도 초과가 난 게 있다면 추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를 추인을 해서 송금 산입을 할 거고 그럼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난 걸 마이너스 유보 감소로 20만 원을 추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10만 원이 남죠. 이 10만 원은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손 안 대고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는 게 110만 원까지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부족액 한도로 전기에 부인한 거 있으면 부인한 금액을 시인부족액 한도로 추인할 수 있는 거지. 이게 30만 원이라고 해서 30만 원을 다 송금 산입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때 전부 다 썼다든지 또 한도 초과났다든지 그러면 얘도 계속 부인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만 추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연도 가는데 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에 우리가 장부에 감가상각비 얼마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는
성격이 비용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럼 법인세법은 올해 감가상각했다고 보는 걸 예를 보는 게 아니라 차변의 계정 과목은 상관을 안 해요. 차변의 계정 과목 신경 안 쓰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한 자산을 줄인 금액 있죠. 얘가 세법상 상각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을 처리했던 뭘 처리했던 어떤 계정 과목 처리했던 간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줄인 게 자산가액을 줄인 거잖아. 자산가액을 줄인 만큼을 우리는 회사가 상각했다라고 볼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나중에 시험에 그래서 다가오는 게 감가상각비인데 예를 들어서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를 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하는 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죠. 그죠? 얘는 중대한 오류라면 300번대, 중대하지 않는 오류라면 900번대. 900번대는 성격이 뭐죠?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용 처리했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장부에도 비용 처리하니까 감가상각 한 걸로 본다는 회사 계상액에만 추가가 되는 거지 별도의 세무 조정은 없을 건데 근데 회사가 전기오류 수정 손실을 자본으로 처리하면서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처리해버리면 300번대 얘는 성격이 자본이잖아요. 그럼 회사 계상액은 이걸 감가상각 한 걸로 볼 건데 회사는 장부에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 세무 조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세법은 감가상각 한 걸로 볼 거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서는 당연히 예를 했다고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예를 했다고. 그러면 세무 조정하라는 이제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회계상 용어로 자본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이걸 잉여금으로 처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자본이라고 했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잉여금 처리했다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영업의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무 조정은 따로 발생 안 할 거예요. 그럼 소득 처분은 뭐가 되죠? 그렇죠. 자본을 건들면 기타라 그랬죠. 이만큼 회사는 비용 처리 안 했으니까 성검사님 소득 처분은 기타로 조정이 일어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우리 감가상각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 다시 498페이지로 가서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좀 해보면 자, 498페이지에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우리 교재의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내구성 있는 자산들은 우리 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형체 유무형을 불문하고 자, 그럼 상각 범위의 결정 요소에서 뭐 취득 원가는 당연히 매입 가격에 취득 시 부대 비용 포함시키는 거고 취득세를 만약에 우리가 세금과 공가로 처리했다. 그러면 얘는 바로 그 금액만큼 감가상각한 걸로 봐서 이 한도를 취득세를 포함한 걸로 계산을 잡아서 올해 회사가 감가상각한 금액과 세금과 공가로 취득세 처리한 금액을 전부 다 비용 처리한 걸로 산출해서 한도 넘어간 거는 송금부산입 처리할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한도 안 넘어갔으면 그것도 비용으로 다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과 공가금명세서에서 그렇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혹은 우리 건설자금 이자를 이자 비용 처리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송금불산입 처리하는 걸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안 해버리고 범위 아니라 그러면 비용 인정할 거거든. 그럼 세무조정이 발생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 499페이지에 이제 취득 후 지출의 계산이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자, 즉시 상각 의제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거를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거. 그럼 얘는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이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어떤 의미인지 이제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즉시상각 의제의 특례가 그냥 비용 처리해도 전부 다 인정해 준다고 말했던 거. 그럼 우리 소액 자산이 거래 단위당 100만 원 이하. 그리고 뭐 어구라든지 휴대전화나 개인용 컴퓨터들 이런 거는 전액 100만 원 한도가 아니고 전액을 인정해 줄 거고. 자, 우리 소액 수선비는 우리는 그 수선가가 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비용으로 인정을 해줄 건데 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다시 잔존가액은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구분 없이 전부 다 없다라고 할 거라 그랬죠. 그런데 정의율법은 딱 금액을 떨어지도록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5% 이하를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비만 기록으로 얘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면 아예 폐기해서 없애버리기 전까지 가지고 있다면 1,000원이나 5% 이하의 금액 중에서 하나를 비만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00페이지로 가면 자, 내용연수가 나오죠. 내용연수는 우리가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냥 기준 내용연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 기준 내용연수는 업종별 자산별로 정해져 있는 기준 내용연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고를 한다면 기준 내용연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 그 문제의 기준 내용연수 알려주는 그걸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신고했다라고 하면 그 기준 내용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25%구나. 자, 그럼 아래 감가상각 방법에서도 유형자산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의율법 정의법인데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의율법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의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정의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자, 이론상 우리 무형고정자산의 개발비를 보면 20년 이내에 정의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법인세법은 오히려 무형자산을 내용연수를 줄이려고 그러고 사업자들이 길게 잡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무형자산에 대해서 나의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배타적 권리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만약에 신고 안 했다면 5년으로 그냥 정의법으로 잡아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개발비 이론상으로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우리 501페이지에 감가상각 시부인액 계산 적혀 있는데, 자, 회사 계상액이 상각 범위액보다 더 크다면 상각 범위액이 우리 세법상 한도예요. 그럼 범위액보다 우리 회사 계상액이 더 크면 그러면 우리는 부인액이 발생하게 되겠죠. 한도 초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도 초과가 나는데 차기 이후에 내년이나 내년 이후에 신부족액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송금에 추인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용연수 끝나기 전에는 신부족액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계상액보다 상각 범위액이 더 크면 원칙적으로는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세무조정이 없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정기나 그 이전에 부인했던 한도 초과가 있다면 신부족액 한도로 추인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아래 감가상각 의제 적혀 있는데, 자, 감가상각 의제라는 건 우리 회사가 법인세 감면이나 면제를 받게 되면 우리 회사가 그걸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해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범위액만큼 전부 다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의 단기가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계산할 때. 자, 근데 양도에 대해서 있는데 제가 이 앞에 양도는 언급 안 했었는데, 자, 우리가 한도 초과난 이런 상태의 자동차가 있었어요. 근데 얘를 팔았어요. 그럼 얘 가만히 두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거예요. 양도하게 되면 우리 부인에게 있는 거는 전부 다 추인해서 없애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적어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도한 자산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추인해서 송금에 산입해 줄 거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는 컴퓨터 내용에 대한 메뉴 설명이니까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언젠가는 말을 들을 것 같아 생긴 게. 자, 9200번 회사로 들어가고 전에 누가 그랬어요. 버스 9200번 보니까 내 생각 나더라고. 오랫동안 9200번만 보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고정자산 등록 오른쪽에 감가상각비 조정이 있죠. 자, 여기에서 그냥 건물로 하나만 가지고 좀 볼게요. 왜냐면 여기 커서가 안 들어가서. 1번 공장 건물이다. 2017년 10월 1일 이렇게까지만 쓸게요. 우리 책에 있는 이제 1번 첫 번째 건데 일단 여기 칸들 들어가려고. 자, 그럼 자 먼저 기초가액이 있죠. 여기 있는 기초가액은 이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1월 1일 날 장부에 이 계정 과목에 적혀 있는 금액이에요. 계정 과목에 적혀 있는 금액. 그러면 우리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득원가가 그대로 적혀 있죠. 그러면 올해 취득한 게 아니면 취득원가일 거고, 무형자산이라면 감가상각한 금액이 적혀 있을 거예요. 직접법으로 상각하니까. 그게 우리 기초가액에 쓰는 거예요. 그럼 올해 취득한 자산은 여기에 쓰는 게 아니에요. 올해 취득한 자산은 4번에 단기중 취득 있죠. 4번 칸에 쓰게 될 거고, 올해 이전 거는 얼마의 기초가액이 있고 1월 1일 날 지금까지 상각 누계액이 얼마였다. 전기 말 것까지. 그렇게 해서 장부 금액을 산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단기중 취득을 했을 때 4번에 쓰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올해 이전에 취득했는데 자본적 지출인 금액인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면 여기 4번 칸에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합쳐져서 한도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단기 증가는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를 한 경우 그때 여기 4번 칸에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6번 말고 7번을 먼저 볼게요. 자, 7번이 단기 자본적 지출액 즉시 상각분 적혀 있죠. 얘가 즉시 상각 의제를 넣는 거예요. 즉시 상각 의제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들 있죠. 그것들을 여기에 금액을 넣게 되면 여기 금액이 취득원가 같이 구성을 시켜서 장부가액에 더해져서 한도 계산도 할 거고, 비용 처리한 걸로 처리해서 한도 계산에도 넣어줄 거예요. 얘는 지금 두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칸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 말고 바로 위에 보시면 전기말 자본적 지출 누계액 있죠. 그래서 전기말까지도 자본적 지출인데 우리가 즉시 상각한 게 있다면 걔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8번은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라고 적혀 있죠. 얘가 한도 초과난 걸 써주는 거예요. 감가상각 한도 초과난 거 있죠. 초과났던 거를 여기에다 써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이런 글자가 적혀 있죠. 정액법만 정률만 상각 대상의 가산.
이 글자는 신경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론상으로 계산할 때에 이 값을 쓴다 안 쓴다는 이야기인 거지, 우리가 값을 넣을 때는 전부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값을 넣을 때는 이건 컴퓨터가 계산할 때에 정해법은 전기말 부인 누계액을 안 넣고 계산한다, 이런 형식의 이야기인 거니까. 그럼 우리가 할 때는 얘를 넣어줘야 컴퓨터가 알고 한도 초과를 신부조액만큼 추인하라고 말해줄 거잖아. 안 넣어주면 한도 초과하는 컴퓨터가 어떻게 할 거야. 이 표현은 계산할 때 이 금액을 넣는다 안 넣는다를 표현한 거예요. 그게 더한다 적혀 있는데 정률법만 넣는다, 이런 표현이 적혀 있는 거 계산할 때. 자, 그럼 9번은 전기말 의제삼각 누계액이라고 적혀 있죠. 얘는 감가상각 의제. 전기말까지 우리 올해 거 말고 전기말에 법인세법상의 감면이나 우리 면제 받을 때, 그때 강제적으로 우리가 감가상각을 당한 거 있죠. 그거에 대한 금액이 있으면 얘는 세법이 상각한 걸로 보고 조정했잖아. 그럼 세법상 한도를 조정한 걸로 해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말 것까지 있으면 여기에 넣어줘야지 세법상 범위액을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래에 12번이 세법이 생각하는 범위액이 나올 거거든. 그럴 거면 전기말까지 세법이 강제로 시킨 것까지 써줘야지 올해 가능한 범위액들이 다 산출이 되겠죠. 그럼 이제 내용연수를 쓸 거고, 내용연수는 문제에서 주는 대로 쓸 거고, 삼각 범위액은 컴퓨터가 나오면 회사 계산액이 있는데 꼭 시험에서는 사용자 수정을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법이 생각하는 한도를 잘 계산해 줬는데 그 금액하고 일치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만큼 우리가 이제 조정할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경비 구물은 할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세법상 범위액만큼 회사 계산액을 다 하면 올해 감면받아도 문제 없을 거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만약에 올해 감가상각 의제가 발생하면 여기에 쓰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17번은 단기 의제 상각비는 올해 감가상각 의제가 발생했을 때 송금 산입해야 되는 금액이 17번에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아래 전체 양도일자가 있죠. 자, 우리가 이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첫 시장은 양도일자를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양도일자를 쓰게 되면 양도한 날까지의 감가상각비도 산출이 될 거고, 그럼 그때 상각했다 안 했다도 당연히 정리해야 될 거고, 그리고 부인한 거 있으면 전액 다 추인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업종은 알려주면 쓰고 안 알려주면 안 쓸 거예요. 지금 여기만 잘 채우면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할만하겠죠? 그럼 여기에 인용만 끝나면 그 다음은 우리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하고 아래 양도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가 있는데, 자, 얘가 양도 안 한 나머지 자산들, 양도한 거는 아래쪽 이 두 군데에서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는 여기에 우리가 자산 내역을 썼으면 불러오기 했을 때 유형자산 중에서 정해법 쓴 거, 정유법 쓴 거, 자, 취득원가 뭐 이런 거 안 썼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 거고, 정유법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들어올 거고, 그럼 여기에서 한도 계산을 해서 우리 아래에 보면 조정액이라고 뜨죠. 조정액에서 상각 부인액이라고 있는 이 칸에 뜨는 거는 한도 초과난 거고, 그리고 아래에 기왕 부인액 중 단기 송금 추인액 적혀 있는 건 올해 신부족액이 있어서 과거에 부인했던 금액을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금액. 그걸 여기에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여기에 금액을 알려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금액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자산이 종류별로 계정항목별로 하나씩만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종류의 자산이 있다면 승용차가 몇 대가 있고
기계장치가 여러 개가 있으면 자산별로 해야 되겠죠. 시험에서 기계장치 2대를 준 거예요. 그러면 각각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건 신부족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둘 다 한도 초과일 수도 있고 그럼 각각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도 초과가 낮다 아니다를 자산별로 클릭하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이 양도한 자산도 양도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에 가면 양도한 자산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게 될 거고 여기에 그러면 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했던 게 있으면 전부 다 추인돼 줄 거예요. 지금 양도자산도 그렇고 우리 미상각 자산, 일반 자산도 있고 여기 다 조정 등록 있죠. K랩은 여기서 등록을 해. 조정 등록 그 세무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얘 보고 하면 좀 편한데 근데 우리는 신고할 때 얘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에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합계표는 시험 문제 때 언급을 하면 불러오기만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불러오기만 하면 그럼 앞쪽을 수정했으면 미상가 자산 조정명세에서도 새로 불러오기에서 조정 바꿔야 되고 얘도 다시 새로 불러오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정자산 등록에서 한 개를 바꾸면 그 뒤에는 제가 계속 불러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스마트A는 조정을 여기에서 해요. 여기에서 한 방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는 메뉴를 이렇게 탭으로 열죠. 그러면 얘는 할 때 얘도 열어놓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얘도 열어놓고 그래서 여기에서 합계 등록 누르기 때문에 자산별로 여기에서 봐가면서 해요. 스마트A는. 그런데 K랩은 여기에서는 합계표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저와 같이 할 때 습관을 그냥 아예 여는 걸로 하면 시험에서는 얘 작성하라고 안 했지만 열었다고 해서 감점될 거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서 얘 열어라고 했는데 안 열면 감점이 1점 정도 돼요. 열어서 불러오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얘를 볼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합계표라고 뭔가 적혀 있잖아. 서식에. 그러면 얘를 결정적으로 제출하는 거구나. 우리는 항상 합계표를 제출하지 전부 다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결국 나갈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가 끝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고정자산 등록을 잘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내일 되면 얘 또 까먹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 우리 504페이지를 볼게요. 자, 1번 자료에서는 유형 고정자산 명세가 적혀 있는데 자, 일단 올해 취득한 거는 살짝 체크만 해 놓으시고 공장 화물차 압축기는 올해 2020년도에 취득을 했죠. 자, 그리고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있고 회사 계산 상각비가 있네요. 자, 그럼 회사 계산 상각비가 이 금액이 적혀 있는데 법인세법은 얘가 지금 회사 감가상각 누계액을 쓴 건지 시험 때는 아니면 감가상각비라고 처리했는 한 금액인 건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틀려져요.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여기 회사 계상액은 감가상각 누계액 처리한 양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쓸 거예요. 감가상각비 처리한 금액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의 메인은 추가사항이에요. 그럼 이제 추가사항에 건물에 대한 전년도 상각 부인액 850만 원이 2019년도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의뢰 잔액으로 이월되었다. 한마디로 건물에 한도 초과한 게 850만 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전기말 부인 누계액에 있다 써주면 돼요. 다음 이번에 차량 운반구는 단기 자본적 지출 120만 원을 수선비로 처리하였어. 수선비면 비용 처리한 거죠. 이 말은 즉시 상각 의제가 120만 원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승용차는 2020년 9월 30일 날 팔았는데 전기까지 상각 부인액이
100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은 나중에 우리 매각 양도를 하면서 또 추인을 해줘야 되겠죠. 자, 4번에 차량 운반구 공장 화물차 구입 시에 취득세 100만 원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대요. 얘는 지금 즉시 상각의제에 걸린 거죠. 자, 그리고 5번에 기계장치 프레스기는 전기의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고 본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전년도 상각 범위액은 125만 7천 원이다. 얘가 전기 감가상각 의제 금액을 이 금액 써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용고정자산 명세는 지금 여기에 특허권이 자, 취득원가가 아니고 친절하게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전기말 잔액을 줬죠. 그러면 기초에 그대로 쓰면 돼요. 취득원가를 줬으면 상각 누계 뺀 금액을 써야 되는데 무용자산은 직접법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는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잔액을 줬기 때문에 이대로 기초가액에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정보 다 봤으니까 자, 이제 건물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그럼 우리 1번의 공장 건물 2017년 10월 1일 날 정해법으로 처리를 했고, 자, 일단 우리 1번 자료에 있는 건물을 다 쓸게요. 자, 1억 8천만 원에 취득했고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4천만 원이고, 그리고 당기 회사 계산 상각비가 자, 회사 계상액에 300만 원이고, 그리고 얘는 공장 건물이죠. 그럼 500번대 제조, 업종은 03번, 그리고 내용연수는 앞쪽에 있었죠. 40년이다. 자, 그럼 우리 표에 있는 정보 가지고는 다 썼고, 그럼 추가 사항에서 우리는 전기 자적의표에 우리는 상각 부인액 850만 원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전기말 부인 누계액 8번 라인에다가 850만 원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그럼 딱 보면 느낌이 조금 있죠. 450이 한도인데 올해 300만 했어요. 그러면 150만 원 추인하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들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얘가 아니죠. 자, 이렇게 갈게요. 자, 우리 계정 과목 쓰지 말고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들 쓸 수가 있죠. 코드 번호를. 그럼 차량 운반구 2번 유조차 공장 2018년 3월 10일 날 자, 올해 이전에 취득한 거니까 기초 6천만 원, 전기말 상각 누계액 1,800만 원. 자, 내용 연수는 8년 공장 거고, 그리고 업종은 01번. 자, 그럼 회사 계상액은 1,500만 원이래요. 1,500. 그런데 아래 추가 사항의 2번에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처리한 120만 원 있죠. 그럼 단기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분의 120만 원을 써줄 거예요.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감가상각 금액은 회사 계상액에 적혀 있는 누계액 증가분하고 그리고 이 금액하고 그럼 1650을 했다고 인식할 거예요. 총 회사가 지금 세법이 회사가 감가상각했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이 두 개 합일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또 차량 운반구 3번 승용차 2019년 7월 1일이고 정렬법이고 얘는 1,820만 원의 취득,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500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5년. 그냥 승용차니까 800번대 판관비로 둘게요. 공장이란 특별한 언급 없으니까. 그리고 업종은 01번. F2번 눌러서 찾는 거는 문제에서 글자로 줄 때 번호로 주면 그냥 번호를 쓰세요. 자, 그럼 사용자 수정 눌러서 회사 계상액이 480만 3,150원. 자, 얘는 위에 상각범위 그 문제에서 준 거랑 금액이 똑같아도 일단 사용자 수정 누르세요. 다른 거 손대면 바뀌어요, 계속 값이. 자, 그럼 우리 승용차는 지금 추가사항 3번에 전기 상각 부인액이 100만 원 있고 전기 부인 누계액이 100만 원 있고 그리고 올해 양도를 했죠. 2020년 9월 30일. 그러면 올해 회사 계상 상각비는 양도하면서 정확하게 딱 했나 봐요. 그죠? 자, 다음 공장 화물차. (2020년 12월 15일) 날. 자, 이건 올해 취득한 거니까 우린 4번 단기 중 취득에 1,800만 원이고 1,800만 원. 그리고 내용 연수는 5년. 공장 화물차니까 500번대 제조. 업종은 01번. 자, 회사는 감가상각을 315만 원 이나 했네요. 자, 그리고 추가사항 4번에 차량 운반구 공장 화물차 구입 시 취득세 등 100만 원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얘도 즉시 상각 의제가 나왔죠. 그럼 7번 칸에다가 10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여기에 100만 원 쓰게 되면 당연히 범위액도 5년 동안 정유법으로 한 금액이 좀 늘어날 거고 범위액이 회사는 지금 415만 원 한 걸로 해서 한도 계산을 할 거예요. 자, 다음 기계장치 프레스기 2017년 7월 14일 기초 1,000만 원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 656만 원이고. 자, 내용 연수는 8년. 자, 기계장치니까 500번 되고 업종은 13번. 그럼 올해 상각비는 지금 이제 딱 이 금액이죠. 일단 사용자 수정 눌러서 넣어두고. 자, 그럼 아래쪽 봤더니 5번에 우리는 전기에 감가상각 의제했던 125만 7천 원 있네요. 그러면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에 125만 7천 원이다. 그러니까 또 한도가 달라지게 됐죠. 자, 다음 압축기. 자, 2020년 4월 15일. 얘도 올해 샀으니까 600만 원이 취득 원가고 내용 연수는 8년이고 500번대 업종 13번. 회사 계상액은 140만 원이고. 그럼 한도 아직 안 넘었기 때문에 얘는 조정 내역이 없겠다. 그죠? 자, 다음 우리 특허권 7번 특허권 2016년 1월 12일 날.
자, 기초가액은 재무상태표상 정기말 잔액 170만 4천 원이고 정기말까지 113만 6천 원이 상각된 거예요. 284만 원이 취득가격인데 이만큼 닳고 얘가 기초가액이고. 자, 내용연수는 10년. 무형자산에 대해서 특별한 말 없으면 판관비. 업종은 63번. 사용자 수정 눌러서 28만 4천 원 일치하다 그죠? 얘는 조정사항이 뜨지 않겠죠. 자, 지금처럼 자 우리가 입력할 때에 지금 어느 칸에 어디에 입력하는지 이 사이사이에 칸 있죠? 이것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면 컴퓨터가 삼각 범위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 뒤에서 한도 초과나 아니면 송금 산입 추인해 줄 거나 그게 계산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 시험의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일부터 저하고 같이 쓸 때는 얘를 무조건 비워둘 거예요. 한 길로 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건물 열어놓고 쫙 전부 다 쓰는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저하고는 여기 비워놓고 계정 과목 하면 그때 보잖아. 그래서 이게 실수가 덜 하겠죠. 자, 제일 싫어하는 게 어이없는 실수. 시험 때. 자, 이 뒤쪽 조정하고 하는 거는 내일 저하고 같이 볼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